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인도에 수백만 명의 투자에 관심을 가진 젊은 층이 생겨나면서 인도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한 해에만 투자 계좌가 2천만 개가 생기는 뭐 이런 흐름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도는 대부분의 이제 재테크 수단이 네. 금,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고금리다 보니까 예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디가 2014년에 이제 집권을 시작하면서 아마 자본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고 금리도 떨어졌던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보면 화폐 개혁도 있었고, 화폐 개혁이 결국 어찌 보면 부동산을 지탱했던 블랙머니를 화이트 네. 머니로 바꾸는 네.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본시장으로 자연히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네. 어느 정도로 자본시장 그리고 이 펀드 주식시장에 대한 유행이 많이 늘어났냐면, 대부분의 이제 엔트리 레벨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처음 하는 것들이 이제 SIP 계좌를 트는 겁니다. SIP요? 그래서 여기서 SIP는 한국으로 따지면 정식 펀드인데요. 네. 이 SIP 계좌를 터서 작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적립을 해가면서 이를 통한 어떤 재테크를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변곡점이 됐던 거가 이제 코로나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한 해 1,000만 개 이상의 계좌들이 많이 터지면서 네네. 지금 현재 증권 계좌 수가 아마 1억 개가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뮤추얼 펀드 계좌는 한 1억 2천만 개가 되는데, 네. 계좌가 1억 2천만 개지 사실 투자 인구는 한 사람당 평균 4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3천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4억 인구 중에 3천만 명이면 네.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 2% 초반의 뮤추얼 펀드 가입 인구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이는 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성장 잠재력 또한 그러네요. 여전히 많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세진베스터 잡지에서도 자주 다루는데 인도 하면 또 핀테크나 모바일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와 맞물리면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정말 꽤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네, 실제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기에 어떤 투자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던 이유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를 통한 금융 커버리지가 확대됐던 부분들이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이런 투자 수요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네. 뭐 이 14억 인구가 사실 금융의 침투율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네. 1인 1계좌도 아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핀테크를 통한 어떤 침투, 금융의 침투 이런 게 굉장히 잘 구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소개를 하시면서 모디 총리가 딱 이렇게 집권을 시작하면서 인도에 근무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디 총리가 벌써 3년이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되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글로벌 어떤 정치 경제 역학상 지금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도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는데요. 그 근저에는 인도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성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인도는 있어야 할 게 없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가령 뭐 세금 제도도 주마다 다 네, 틀렸던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개혁은 뭐 아시다시피 지지도가 있어야 네.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있어야 할 개혁들이 이제 사실 자리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과거 학습적으로 많이 배웠지만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정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브라질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머징 시장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룰라 집권 시기에 이뤘던 경제적 성과들이 상대 정당으로 넘어갔을 때 성과들을 다 놓치는 이런 부분들도 목격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모디 정부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좀 실시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인도 같은 경우는 23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마다 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에 따른 불편함이 굉장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로 물류 트럭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세금을 또 정산을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23개 주를 통과해서 어떤 물류가 이루어질 때 정산이 그렇게 잦은 횟수로 이루어져야 되는 비효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GST라는 23개 주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율로 통일되는 그런 과정이러면서 단일화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됐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개혁이 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제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과거 인도 같은 경우는 블랙머니가 많았었습니다. 네. 블랙머니는 결국 현금으로 집안 장롱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권이 신권으로 바뀌는 개혁을 통해서 다 밖으로 나오는군요. 다 밖으로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블랙머니가 이게 결국 신권이 은행을 통해서 바꿔지다 보니까 음성화되어 있던 돈들이 양성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본 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개혁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개혁, 토지개혁, 많은 개혁들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번 3번째 텀에서도 물론 이제 2번째 텀보다는 의석수나 이런 부분은 잃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런 개혁들을 완수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지 인베스터로 이제 인도 소식들 접하다 보면 그 인도의 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전 국민의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깔았다, 갖췄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만 설명 더 해주시면. 네, 전 국민의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게 아다르 카드, 아다르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4억 인구를 과거에는 파악하기도 힘들었었어요. 통제가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디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를 홍채 인식을 통해서 각각 개개인에게 다 부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아마 아직도 진행 중일 걸로 그러겠죠? 예상이 네. 되는데 그래서 그 아다르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이제 식별이 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농촌에 보조금을 지불할 때 흔히 말하는 마을의 이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장이 받아서 이장이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아다르 카드를 비롯해서 아다르 카드를 기초로 한 핀테크 업체를 금융계좌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1인 1계좌로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네. 이런 비효율들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마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인도에도 UPI가 있었는데요. 네. 인도는 지금 크레딧 카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현금 사회에서 바로. 모바일 페이 네. 사회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있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어떤 영향력 같은 게 좀 높아지는 게 저도 느껴져요. 네, 뭐 사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인도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립을 표방해 오는 그런 네. 국가인데요. 최근에 인도의 행보를 보시면 철저히 실리적인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2년 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미국의 어떤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을 했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미국과 뭐 호주, 일본과 쿼드라는 안보 네. 동맹에도 가입하는 이러한 어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도의 이런 모습들은 글로벌 정치 경제 역학상 굉장히 스위스화돼 있는 정치적으로도 인도가 필요한 국가들이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해도 사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스위스팟에 있는 것 같습니다.